과거 국가폭력으로 침해된 인권,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숙제를 안고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 반복되는 국가폭력의 고통과 아픔. 세상에는 없는 아들이지. 우리 며느리가 4번째인데 자다가도 그냥 눈을 옆에가 있는 것 같은 눈을 떠보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섰다. 더 이상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변화의 현장. 원하는 거는 그 일상적인 공간으로 이 탈바꿈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의 현장을 찾아간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 박진입니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 많은 국민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도 몰아넣었지만은 그것을 역시 투쟁으로 이겨냈던 상징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저도 와본 적 있긴 하지만 실제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대한민국의 역사,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마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고문이 있었던 곳, 남영동 대공 분실이 있는 곳입니다. 7, 80년대 대표적 고문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건물.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눈물이 스며있는 이곳. 탁하고 진역하고 죽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과 인권 옹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고문과 범죄와 또 그것을 은폐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침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지켜진다.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국민들 위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옹호에서 많은 분들이 투쟁하고 싸우다가 억울하게 희생되고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상징적인 공간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 민주주의 위해 투쟁 희생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평소에는 고요하던 외딴 집이 오늘따라 사람 소리로 시끌벅적한데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머니하고. 복숭아 깎아서 넣는 이 폼이 달라졌네. 아, 그러니. 그러네. 찾아온 손님들을 미소로 반기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어머니. 가고 싶으면은 아들 대신 민주투사가 된 배은심 어머니입니다. 잘 오셨다. 왜냐면 금쪽 같은 아들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한 후 달라진 어머니의 삶. 아들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후로 평범한 주부였던 어머니의 인생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상처받거나 집회와 시위가 있는 현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길거리 청년들의 어머니로 지낸 30여 년. 30년을 그렇게 긴장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그걸 안 했으면 나는 죽었는 거야. 그 우리 손녀딸을 시집간다는 손녀딸이 립스틱을 하나 사갖고 왔어. 어머 그걸 안 발라. 그러니까 그렇지 보기 싫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한번 발라봐야지. 그래서 할머니는 그거 바르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해. 왜요? 그러면서 지워주고. 이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맘대로 웃지도 못하고 걸어갈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때로는 하도 이제 적적 오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한번 많이 모인 데를 한번 가본다고요. 내가. 그 하루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이튿날도 괜찮아. 이제 두 번째도 몰라. 그 세 번째 가면은 내가 짐작에 저 사람 눈빛이 저 사람 미안해요 엄마의 말 그런 게 막 와 이제. 그게 와버리면 네 번째는 영 못 가버린 거예요. 같이 행동을 못 하니까.
아무리 연세가 좀 있고 그러신 분들도 최소한 절반은 어머니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있든 없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열심히 살아온 것이 과연 정말 변심 나의 삶이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기대되는 그 삶을 내가 산 건지 어머니가 아까 립스틱도 못 바르고 웃어도 안 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도냐고 묻겠지만 어머니에게는 30년을 한결같이 늘 어제처럼 생생한 기억과 고통입니다. 아픈 마음을 좀 고백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나마 좀 가끔씩 뵀던 뭐 광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참 많이 부끄럽고요. 항상 이한열이란 이름을 정말 편하게 자유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국가폭력의 아들을 잃은 부모들 형제를 잃은 형제들은 아직도 이한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픔이어서 가족들이 만날 때 그 얘기를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고요. 이제는 달라졌지만 생전 이한열 열사가 쓰던 방. 여기는 여름이네. 옛날에는 또 이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터버리고 지금 한옥은 그래. 작년에 개봉한 영화 1987은 어머니에게 참으로 고마운 영화입니다. 덕분에 세상이 이한열 열사를 떠올리고 과거 사건에 많은 관심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 우리가 짠하다는 거 있죠, 마음이. 네, 그런 것도 있고 괜히 그 정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 이상해도 막 그게. 아드님 생각도 나였어요? 그렇죠. 그 힘든 그런 상상도 못한 역할을 했으니 저 고맙기도 하고. 집에서 제일 높고 잘 보이는 벽에 나란히 걸린 남편과 아들의 사진. 아드님 사진을 더 크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유 없어요. 그 아버지 사진이 커야지 아들 사진이 커면 쓰겠는가? 근데 저기 커잖아요. 그 영정 사진을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저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둔 것이 좀 그게 결례가 된 건가? 아버지 사진이 커야 된 건가? 어머니의 가슴에 사무친 아들. 세상에는 없는 아들이지. 누나가 셋인데 우리 이한열이가 네 번째인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한말로 해서 누나들도 좋아했고. 좋아하면 못할 것이야.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들이 못다한 일을 대신 하겠다던 다짐으로 살아온 어머니는 아픈 무릎을 매만지며 세월의 무심함을 견뎌냅니다. 자다가도 그냥 눈을 옆에가 있는 것 같은 눈을 떠보면 저기가 있는 거야. 자다가도 그렇지. 청년 이한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7년 6월의 그날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글로 남았습니다. 체류탄을 쏘면 학생들이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백골단 그 사복 경찰들이 체포조가 막 뛰어와서 학생들을 잡아가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체류탄을 처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체류탄이 원래 45도 이상의 각도로 쏴야 되는데 그날은 처음부터 직격탄을 많이 쐈어요.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거리로,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6월. 국가의 반인권적인 폭력 앞에 청년 이한열은 그렇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이한열 열사가 입었던 옷과 신발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 오랜 복원 작업으로 어렵게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건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은 주로
문자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유물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한열에 대해서 책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가 치루탄에 맞았을 당시 입었던 이 옷과 이 옷에 묻어있는 자국, 그리고 부서졌던 운동화, 이런 것들이 87년도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졌는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잘못된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와 확실히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난 과거사의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의 문제들이 진상규명되거나 책임자가 처벌되지 못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는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문을 행사해놓고 그걸 은폐하고 조작해서 피해자를 2번, 3번 죽인 일도 반복됐었는데요. 국가가 인권 보호와 인간의 존엄 실시를 최우선 과제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민주인권기념관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그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민주인권기념관이 설립돼서 다시는 그런 과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보시죠.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건물은 예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찾아온 관람객이 평소보다 많은데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모인 관람객 중 남다른 차림새의 한 남자, 박종철의 대학 동기였던 김학규 씨입니다. 제가 이제 1986년 10월 말에 종철이를 마지막으로 봤었어요. 제가 11월 초에 제가 경찰에 수배되는 바람에 제가 학교에 가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뒤로 이제 못 만나다가 1월 15일자 이제 중앙일보 석간을 우연히 사회면을 펼쳐봤다가 제 친구 이름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아주 충격을 받았던 이런 이제 기억이 아주 엊그제 같은 일로 기억되기 때문에 당시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받았던 충격, 그 당시의 기억, 한면에서는 두려움, 또 한면에서는 이제 분노 막 이런 게 섞여 있어 왔던 그런 기억도 이제 항상 나는 거고요. 김학규 씨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영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참한 과거의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부터 16개 방이 쭉 있어요. 501호, 502호 뭐 이렇게 쓰지 않고 1, 2, 3, 4, 5, 6, 7, 8, 9만 쓴 이유는 몇 층인지도 안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기 509호가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곳이고요. 여기만 198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보시죠. 다른 방하고 좀 차이가 있죠. 당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고 희생당한 509호실. 좁은 창문과 물고문을 한 욕조 등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공간은 부끄러운 과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공권력의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알려지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의 외침은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보건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다면 가림턱이 높아야 하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가림턱이 없더라도 가림막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도 없었던 거고, 여기 잡혀온 사람들의 인권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보호해야 될 국민들을 이용을 했다는 게 너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좀 분개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건물 해설을 마친 김학규 씨가 인권센터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모습. 오랜 기간 동안 수건하던 일을 위한 행사랍니다.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워크숍을 계속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하면서 이 다양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 교환을 좀 계속하면서 축적해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올해 6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정부는 대공분실 건물에 민주인권 기념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역사적인 상징성의 공간에서 시민에게 오픈하는 그 공간은 얼추 왔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일상적인 공간으로 이 탈바꿈돼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이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고통을 느끼는 피해 당사자와 관련 가족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참혹했다 하더라도 이걸 건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도 이제 치유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까지 그러한 어두운 기억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좀 내고 참여해서 이제 이것이 인권기념관이 돼서 시민교육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동 515에서 국가폭력을 당하셨었던 고 김근태 의장의 딸 김병민입니다. 아버지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잘 못 가시고 치과에 못 가시고, 네, 외면하려 했었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기억의 공간, 치유의 공간, 위로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 포스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전이 되어 있는 저도 참여를 하면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남영동이라는 공간이 일반 사람들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위로받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 아직도 생생한 아픔이 있는 이곳이 민주인권기념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또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 과거를 남겨놓고 또 제대로 활용할 때만이 그런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희망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금 영상 속에서 보신 고 박정철 여사 아버님, 박정기 선생님께서도 안타깝게 올해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조문하고 속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바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속죄가 현 정부가 다시는 지난 정부의 인권 침해나 국가폭력을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주인권기념관이 제대로 설립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의 문제 결국 과거의 일로만 놔둘 수는 없고요. 과거의 일이었다면 지금 현재 제대로 풀고 진상 규명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기 너무 인권이 많이 후퇴됐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국가인권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후퇴했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청와대가
아프도록 지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권이 더욱 신장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이 항의했었죠. 용산 참사,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대한 탄압, 그리고 강정마을에서 또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국민들은 인권위를 믿고 달려갔는데 국가인권이 오히려 그들 외면하고 잘못된 공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 봤을 때 그 피해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국가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서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거나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거든요. 덕수궁 대암문 근처에 자리 잡은 분향소. 현재를 사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절규하듯 매달린 현수막과 글귀들이 지키는 이곳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 김주중 씨의 분향소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는 쌍용차 최종식 사장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합의한 것인데요. 몇 년 동안 이어진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상처가 단번에 아물기는 힘들겠죠.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와 무력 진압, 국가와의 손해배상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등진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째 무엇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도록 만들었을까요? 강경 진압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해고 노동자들. 9년 동안 이어졌던 싸움은 당사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최후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전의 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몸과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갑상선암 말기까지 간 강완중 씨는 수술로 갑상선 샘을 모두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국가가 자신을 방치하고 버렸다고 느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약이고요. 3년 전에 수술을 이제 한 1년 정도 치료를 했거든요. 이제 집사람이 어디 취업을 못하니까 학교 앞에 마침 이제 지인이 하던 꽃집이 있었어요. 친구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꽃집을 지금까지 이제 생계는 집사람이 꾸리고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실태 연구나 이번 노사의 복직 합의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30명이 돌아가셨다는 건 이걸 참사라고 안 부를 수가 없죠. 사람을 해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자를 나누는 방식들,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노동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더 갖추어야 실은 이런 쌍용차처럼 그런 참사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과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기구에서 비판과 질책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설립 초기의 위상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잘 지내세요. 오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새로운 위원장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어요. 특히 위원장님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절차적으로도 계속 함께 참여하면서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간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면서 뽑힌 최초의 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좀 더 현장 중심의 그러한 좀 체제로 변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권위의 3년 또는 인권위 2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실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새로운 위원장의 임명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임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물론 국가인권기구로서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법을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지금 현재의 과제이고요. 또 그 외에 인권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위법 개정 보다도 근원적으로는 좀 이제 차별금지법, 혐오 반대 차별금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입법화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담겨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제도적인 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또 인권위법 등등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도에 생겼었는데 그때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환영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무소속 독립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은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다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나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다른 나라로부터도 칭찬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국민주권시대의 정책 현장 속으로는 인권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여러 현장들 그리고 기관을 찾아봤는데요. 다시는 과거처럼 국가가 국민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들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국민 인권을 잘 보장해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없어지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보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정책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